자, 8번 넘어갈게요. 다음은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식중독 예방 교육을 위해 작성한 교수 학습 지도안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식품과 건강,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식중독 유형에 따른 원인 예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식중독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A급 도와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이 됐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학교에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리 누가 하실 거예요? 물론 영양사도 하죠. 근데 어쨌든 질병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요. 원인 예방법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작성 방법을 보면 괄호한 기억에 대해서 독소형과 감염형 식중독으로 비교해서 설명할 것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은 무조건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자, 밑줄친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 설명,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시학습 확인,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현황, 동기 유발, 학생 집단 식중독 사례에 대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본시 학습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식중독 종류와 기전, 첫 번째는 세균성 식중독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세균성 식중독은 식중독의 발생 근원과 그의 기전 여하에 따라 독소형과 감염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하셔야 돼요. 각각의 특징을 비교해서 설명하셔야 돼요. 여긴 뭐가 속하고 여긴 뭐가 속한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각각에 속한 식중독에 대한 것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자, 일단 독소형과 감염형 비교해 보자고요. 독소형은 세균이 증가할 때 발생하는 체외 독소가 소화기관에 작용해서 일어나는 식중독이다. 독소가 식중독을 일으켜. 감염형은요, 세균이 체내에서 증식해요. 이게 문제예요. 세균 증식이 문제예요. 대량의 균이 소화기관에 작용해서 일어나는 식중독이다. 독성, 균체 외독소, 내독소. 잠복기 짧아요. 독소잖아요. 얘는 충분히 증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짧습니다. 자, 균의 생사와 발병과의 관계를 얘기해 보래요. 해봅시다. 독소형 식중독은 생균이 전혀 없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음식물에 균은 없는데 독이 있으면 걸려요. 생균이 전혀 없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감염형 식중독은 균의 증식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균이 사멸하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열에 의한 예방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균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균만 죽으면 괜찮아요. 효과가 있죠. 자, 독소형 식중독의 첫 번째,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입니다. 포도상구균이 내는 엔테로톡신, 얘가 기출된 바가 있어요. 어떤 독소인지를 잘 연결시키셔야 돼요. 장독소를 생성해서 중독을 일으킵니다. 자, 증상, 급성 위장염 증상, 오심구토, 복통, 설사, 발열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데 그 예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황색 포도상구균 감염, 내 손끝에서 감염이 생길 수 있죠. 내가 이 황색 포도상구균에 걸렸단 말이에요. 손끝에 감염됐어요. 근데 이 감염 걸린 손으로 김밥을 막 싸. 그래서 이 김밥을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럼 식중독 걸리는 겁니다. 전파시키는 거예요. 식품의 오염 기회가 많기 때문에 위생적 조리해야 되고 가열 처리하고 식품 취급자의 개인위생이 중요하다. 특히 식품 취급자가 화농성 질환, 내 손끝에 생긴다니까요. 인두염 등에 걸렸을 때는 조리 등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얘 전파시키는 겁니다. 자, 보툴리누스 중독, 우리 얘 깡통, 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이 하죠. 보툴리늄이라고 하는 외독소, 소시지, 육류, 통조림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밀봉식품, 현기성 상태에서 발생을 하는데 어떠한 증상을 보이느냐? 딱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신경계 증상. 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력 저하, 복시, 동공 확대, 실성증, 연하곤란, 변비, 복부팽만,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9번.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성전파성 질환에 대한 교육자료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파성 질환, 우리 성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역시 기억하세요. 성전파성 질환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특징, 니은의 예방법, 디귿의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요. 지금 임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임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질분비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임신 중의 임질, 신생아가 모체 산도에서 임균에 접촉하게 되면 결막염을 초래한다. 이것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두 번째는 매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원인균은 이렇고 증상은 이렇고 진단을 이렇게 하고, 임신 중의 매독, 임신 5개월 이전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필요한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질분비물 좀 보고 갈게요. 자, 질분비물의 변화를 잘 살펴봄으로 인해서, 질분비물로 인해서 우리 질병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의의가 큽니다. 특징적인 질분비물을 보고 질환을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큰 힌트가 돼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정리를 좀 했어요. 자, 임질은요. 맑은 양의 노랗거나 황록색의 화농성 질분비물, 트리코모나스 질염, 녹황색의 기포가 많은 다량의 악취나는 분비물, 칸디다성 질염, 백색의 짙고 크림 타입의 냉대하증, 비특이성 질염, 질분비물이 증가하고 묽으면서 회백색의 균질성 분비물, 생선 비린내 같은 악취가 난다. 자궁경부암일 때 출혈이 있기 전에 다몽색 또는 핏빛을 띤 분비물, 선암일 때 나타나고요. 병이 진행될수록 출혈과 질분비물이 증가됩니다. 자, 임신 중 자궁경관 점액의 양이 증가하고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탈락된 상피세포를 많이 포함하고 희고 농도가 짙어요. 외음부, 외음령, 장액성 농성 분비물이 나타나는 거죠. 질분비물에 대해서 싹 정리를 했으니 얘만 보고도 어떤 질환인지 예상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임질 얘기할게요. 원인균, 임질균, 건조한 상태, 저농도의 살균액, 비눗물의 짧은 시간에 사멸됩니다. 자, 임질에 감염된 임산부의 약 40%에서 클라미디아를 동반하죠. 침범 보이는 스킨샘, 바르톨린샘, 경관, 요도, 난관, 복강 지금 타고 올라갑니다. 임질균이 상행하면 난관으로 전파되는데 이 난관에서 수정란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난관염이 치료되지 않으면 반응이 형성돼서 난관이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 불임이 되죠. 치료, 세프트리악손 근육주사, 경구투여, 클라미디아를 동반했을 때는 에리스로마이신, 페니실린과 함께 프로베네시드를 사용하고 페니실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 페니실린을 다량 사용하게 되면 2시간에서 9시간 내에 임균이 죽기 시작한다. 그러나 테트라사이클린은 태아에게 기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임부 사용을 피한다. 이런 것들은 포인트 잡으셔야죠. 반드시 부부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왜? 전파성 질환이니까. 매독입니다. 전파 어떻게 해요? 성교시 감염자의 삼출액에 의해서 전파된다. 개방성 상처, 감염된 혈액에 의해서 전파된다. 태아의 경우 태반을 통해서 전파된다. 그래서 뭐가 돼요? 선천성 매독이 돼요. 부부에게 페니실린 다량 투여. 완치 가능하고 선천성 매독을 98%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부에게 테트라사이클린, 독시클린 안 된다고요. 포인트 잡고 갑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특징, 니은의 예방, 디귿의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원인균은 이거야. 주증상은 배뇨곤란, 빈뇨, 많은 양의 질분비물이야. 질분비물의 특징 설명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질분비물은 많은 양의 노랗거나 황록색의 화농성 질분비물이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겠고요. 진단, 요도구, 진단, 자궁경부, 바르톨린샘에서 검사물을 채취해 직접 도말, 현미경 검사, TM 검사할 거야. 임신 중에 임질, 감염된 상태에서 분만을 한다면 심한 상혹기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실하게 치료해야 한다. 임신 시 치료는 단기간에 효과적인 항생제를 사용하고 신생아가 모체의 산도에서 임균에 접촉하게 되면 결막염을 초래하게 된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예방하기 위해서 1%의 질산은 에리스로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안약제제를 사용합니다. 신생아 안약제로 사용할 거예요. 안염, 임균성 암염 예방하기 위해서. 자, 매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원인 이거고요.
1기 매독 경성화감, 2기 매독 편편콘딜롬, 잠복 매독, 3기 매독 고무종 매독성 궤양입니다. 자, 선별검사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VDRL 테스트. 자, 얘 검사가 기술된 바가 있으니까 우리 얘까지 같이 기억하자고요. 이런 게 있다. 자, 임신 중의 매독, 임신 5개월 이전에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왜냐면요. 자, 임신 16에서 18주 이전에는 태반이 방어 역할을 하나 그 이후에는 균이 태반을 통과하게 돼서 임신 18주, 한 5개월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잠정적인 해로움이 없다. 자, 5개월까지는 매독균을 태반이 막아줘요. 근데 5개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 매독균이 태반을 넘어가서 태아에게 선천적 매독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5개월 이전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에 간호기록지를 보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간호기록지 이렇게 쭉 보여지고 있고 작성 방법을 봤더니 기억에 해당하는 진단명을 DSM-5의 기초에서 쓰래요. 역시 사례를 통해서 진단명을 밝혀내는 것. 최 씨에게 나타나는 방어기제 명칭을 쓰고 개념을 설명하래요. 방어기제 항상 중요하죠. 앨리스에 의해서 창시된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REBT에 ABCDE 모형을 적용해서 위의 간혹지에서 나타난 B를 찾고 그 개념을 설명하래요. 문제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자, 작성 방법 따라 서술할 겁니다. 간호기록지를 봤더니 여성이고 42살입니다. 자, 간호기록지를 보면서 우리가 진단명을 밝혀내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3년 전에 첫째 아이, 당시 6살이었어요. 시장에 갔다가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죄책감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자신과 함께 외출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며 아이의 죽음을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이도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함께 외출하는 일이 없어요. 사건 후 피곤하다며 온종일 누워만 지내고 식욕감퇴로 현재 몸무게가 39kg가 됐습니다. 3년 전에는 163cm에 58kg였어요. 죽고 싶다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간호기록지의 사정 내용을 봤어요. 진단명 뭐라고 내리실래요? 3년 전에 첫째 아이가 같이 시장 갔다가 사망했어요.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지금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PTSD 아니에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죠. PTSD의 진단 기준을 확실히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계속적으로 떠올라. 그게 계속 꿈으로 나타나. 그것을 계속 회피하려고 하는 반응을 보여. 등등의 PTSD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없어요. 얼핏 보면 PTSD처럼 보이지만 PTSD가 아니라는 거죠. 사건이 있었습니다. 죄책감, 불면증이 있어요. 모두 다 자신의 탓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곤하다고 하면서 누워서만 지내요. 식욕감퇴해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PTSD가 아니라 뭐랑 관계가 있어요? 우울이랑 관련이 있어요. 얘는 우울 쪽으로 가셔야 돼요. 우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진단명을 내야 되죠. 3년 전에 사망했어요. 그때부터 계속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지속된 우울의 증상,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지속성 우울장애라고 얘기해요. 공부해야지 돼요. 공부 안 하면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못 써냅니다. 자, 지속성 우울장애 진단기준 봅니다. 자, 이 장애는 DSM-4에서 정의된 만성 주요 우울장애와 기분 부전장애를 통합한 것이다. 적어도 2년 동안, 지금 3년 됐어요. 2년 동안 하루 대부분의 우울 기분이 있고
우울 기분이 없는 날보다 있는 날이 더 많고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되고 우울 기간 동안 다음 두 가지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욕부진, 과식. 식욕부진으로 인해서 몸무게가 엄청 줄었죠. 불면, 과다수면, 기력의 저하, 대부분을 누워서 지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존감 떨어져 있죠. 집중력이 감소되고 우유부단하고 절망감을 느껴요. 죽고 싶어 합니다. 장애가 있는 2년 동안 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 진단기준 A와 B의 증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가 없었다. 대부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요 우울장애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증상이 2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앨리스의 ABCDE 모형을 적용하라고 했어요. 인간의 행동은 믿음과 신념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본다. 인간의 행동은, 내가 행동하는 것은 내 내부의 신념, 믿음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정서장애의 주요 원인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사고 때문이다. 이 비합리적인 믿음 때문이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고를 논박해서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얘를 논박해서 합리적인 사고로 바꿔주면 정서장애를 제거하고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니 효과를 보겠죠. 즉, 정서적인 결과는 어떤 선행하는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결과, 이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비합리적인 사고가, 비합리적인 믿음이 결과로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보세요. 이 사건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건데 이 결과는 이 사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비합리적인 믿음, 신념, 사고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 얘를 논박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사고로 바꿔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ABCDE 효과예요. 선행사건입니다. A. 개인에게 정서적 혼란을 일으키는 어떤 사건으로 인간의 정서를 유발하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를 포함한다. 사건, 행위. 신념체계, 사건, 행위 등과 같은 환경적 자극에 대해서 갖게 되는 태도, 사고방식이다. 이 사건을 겪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합리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비합리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 선행사건에 접했을 때 비합리적인 태도,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정서적인 결과. 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논박,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사고에 대해 도전해보고 그 사상이 사리에 맞는 것인지 재검토해보고 상담자가 촉구하는 것이다. 논박해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바꾸려고 합니다. 효과,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함으로써 합리적 신념으로 대치한 다음 느끼게 되는 자기 수용적 태도와 긍정적 감정의 결과. 바꿔주는 거죠. 얘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사건이 있어. 비합리적인 신념이 생겼어. 그로 인해 부정적인,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타났어. 비합리적인 정서가 나타났어. 얘 때문이야. 얘를 바꿔줘. 반박하면서, 논박하면서 바꿔줘. 그랬더니 우리는 효과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얻을 수 있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봐요. 3년 전 첫째 아이와 시장에 갔다가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대요. 심한 죄책감과 불면증을 시달리고 있고 자신과 함께 외출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이의 죽음을 모두 자기 탓이라고 해요. 둘째 아이도 죽게 될까 봐 두려워 함께 외출하는 일이 없대요. 자신과 외출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이도 죽게 될까 봐 두려워서 외출하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건 후 피곤하다며 온종일 누워만 지내고 식욕 감퇴로 현재 몸무게 39kg가 됐고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자, 적용 한번 해보자고요. 선행사건,
3년 전 첫째 아이와 시장에 갔다가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신념체계가 뭐예요? 나와 함께 외출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둘째 아이랑 외출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C, 결과. 이 신념체계로 갖게 되는 정서적인 결과라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나와 외출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결과,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요. 선행사건, 신념체계, 결과, 얘를 바꿔줘야 한다고요. 당신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외출했기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것을 반박해주고 바꿔줌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 들지 않게끔 해주고, 둘째 아이랑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얘를 바꾼다, 이런 의미입니다. 얘를 논박해서 바꿔주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진단명은 뭐로 잡았죠? 지속성 우울장애로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최 씨에게 나타난 방어기제 뭐냐고 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의 죽음을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함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념은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죠. A, B, C, D, E 중에 B를 찾으래요. 잘못된 신념 찾으라고 하는 거죠. B는 신념체계를 얘기한다. 위의 간호기록지에서 나타난 신념체계는 자신과 함께 외출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신념이었습니다. 어렵죠. 개념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사례 속에서 판단해낼 수도 있어야 되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개념 정리부터 확실히 하시고 사례 적용 연습하세요. 자, 문제 11번입니다. 다음은 가을철 발열성 대표질환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자료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가을철 발열성 질환 나오면서 작성 방법,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니은의 발생 부위,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신증후군 출혈열, 그쵸? 숙주, 뭐야? 물었습니다. 두 번째, 쯔쯔가무시증 나왔어요. 발진과 과피에 대해서 물었고, 렙토스피라증, 감염 경로 물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비교해 가시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쯔쯔가무시, 리케치아의 일종인 쯔쯔가무시에 의해서 감염됩니다. 얘는 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감염이 돼요.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이 된다. 그래서 진드기를 피해야 합니다. 렙토스피라증, 렙토스피라균에 의해서 사람, 동물 공통 감염되는데,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 토양, 음식물에 노출 시 상처난 피부를 통해서 감염된다. 그러면 이런 소변에 오염된 물에 내 발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들어가서 놀았어요. 그럼 걸리는 거예요.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직접 접촉,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고 비말 흡입도 가능합니다. 예요. 동물쥐 등에 서식하는 한탄 바이러스의 감염, 한탄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등줄쥐, 그리고 서울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궁쥐의 타액, 소변, 분변에서 분비된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된다. 그래서 풀밭에 누워있으면 돼요, 안 돼요? 풀밭에 아무것도 깔지 않고 누워있으면서 호흡합니다. 걸리는 거예요. 치명률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0에서 30%,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20에서 30%, 2에서 7%의 치명률을 가집니다. 자, 주요 증상, 가피 형성, 고열, 오한, 심한 통증, 피부 발진, 구토, 복통, 기침, 렙토스피라증, 오한, 발열, 근육통, 두통, 복통, 오심구토, 두통, 근육통, 발열, 기침, 오한, 잠복기 8일, 11일, 5에서 7일, 1에서 3주, 농부, 임업, 낚시꾼, 벌초 등 풀숲에 노출된 자, 그러다 찐득이에 물리는 거죠. 렙토스피라증, 농부, 강부, 낚시꾼, 군인 이주로 감염되고, 홍수, 물에 오염되고, 그 물에 내 상처난 다리, 피부 닿고, 추습기, 벼베기 후 주로 발생한다.
표백이, 밭일, 벌초, 석유냄새가 많이 발생하고요. 치료,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크롬람페니콜 복용하고 독시사이클린, 페니실린 복용하면 됩니다. 대증요법 시행해 줄 거예요. 자, 공통적인 예방수칙, 특히 10월에서 11월 환자 최대 발생 시기이다. 털 진드기, 쥐, 담쥐 등 설치류 동물 노출을 피하자. 손 씻기, 전파 차단하기, 이게 중요하죠. 긴팔, 긴 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착용하자. 자, 풀숲 서식지를 제거하자. 농경지 주변, 거주지 주변 등 진드기 기피 보조제 사용하고 찌찌지 가무시증일 때 들쥐의 배설물 접촉을 피하자. 언제?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출혈열.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은 적게 예방접종하자. 예방접종이 필요한 것은 신증후군 출혈열.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진드기 여기에 딸려올 수 있죠. 휴식 시 돗자리 사용하기, 보조도구 이용하기, 농작업용 앞치마 또는 방석, 풀숲에서 용변 보지 말고 귀가 즉시 세탁하고 귀가 즉시 목욕합니다. 근데 세탁하고 목욕할 때 세탁할 때 분리해서 해주셔야겠죠. 일반 옷과 이 옷을 분리해서 세척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니은의 발생 부위,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할 것. 자, 신증후군 출혈입니다. 숙주 뭐였어요? 신증후군 출혈열의 숙주는 자, 불연성으로 출혈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설치류 등줄지가 되겠습니다. 쥐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 쯔쯔가무시증, 리케치아 일종에서 나타난다. 쯔쯔가무시, 감염된 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감염된다. 주요 증상으로 발진과 가피가 형성되는데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를 물었습니다. 발진과 가피는 피부가 겹치고 습한 부위, 복부, 겨드랑이, 가슴 등 주로 몸통 부위에서 발생해요. 얘 들어가고 겹치는 부위, 얘 들어갑니다. 자, 항생제 복용하고요. 렙토스피라증, 동물 감염. 자,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요.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직접 접촉, 오염된 음식 섭취, 비말을 흡입해서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다 풀어봤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 정리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전부 다가 A급이에요. A급인데 그 중에서도 특 A급이냐 낮은 A급이냐 이 차이예요. 이 A급은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고사장 가는 거? 그건 시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나 공부 안 하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내가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알고 나올 만한 중요한 내용을 확실하게 풍부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점수 까먹는 일 절대로 없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단계인 모의고사까지 여러분 치르셨어요. 내가 모르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 것 다 만드시고 정리 확실하게 하시고 이런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예상해 보면서 연습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례 너무 중요합니다. 사례. 이제는 사례 중심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정리 잘하시고 건승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